나온 주제가 환대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작년에 사실은 잠정적 은퇴를 하려고 잠정적 은퇴를 하려고 책 쓰는 데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좀 많이 정리하고 있었는데 언제 시간이 없었는데 한명 이사장님이 전화가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 환대라고 하는 주제가 공동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도 어떤 공동체에게 먼저 실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한 고민을 해서 여기를 한번 와서 보고 싶다. 그래서 와서 딱 봤는데 그냥 제가 꽂혔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환대 이론은 제가 인문학 공부를 하고 또 수많은 강의를 하고 또 거기에다 이제 미술사 여러 가지 강의를 했는데 그 제 인생에 저는 이제 제가 그냥 바깥에 나와 있는 그런 철학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인문학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학위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런 제 평생의 고민들을 나는 이런 고민도 있었으면 나는 뭐를 남기고 가지? 뭐를 남기고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함께 저에게 주어졌던 단어가 환대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 환대라는 단어에 그래서 이제 한 2년은 제 앞에 2년은 다른 모든 강의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청 오는 강의를 모두를 환대로 돌렸습니다. 환대로 돌려서 환대 강의를 하고 미술 강의도 미술도 환대 미술관이라는 그런 가상의 미술관 해서 이제 강의를 했고 환대를 하면서 제가 또 이제 꿈도 가졌어요. 꿈도 새롭게 가졌는데 어쨌거나 제 인생의 결산 같은 한 사람의 이제 사색하고 철학하고 인문학을 하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떤 통찰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제 인생의 결론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실제로 환대 미술관도 좀 열고 싶고 환대 미술관 열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연들을 생각들을 좀 미술로도 좀 표현하고 싶고 제가 고전을 많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고전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고전합니다 말 그대로. 고전을 딱 띄우면 고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강의 들을 때는 잘 들으시는데 집에 돌아가서 읽으실 생각들을 도무지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인문학 개념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미술을 결합을 해서 하니까 그거는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 고전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술도 많이 하는데 오늘 그림 있죠? 이 그림은 제가 챗GPT로 그린 그림이에요. 챗GPT로 그림 이제 요즘에 챗GPT 미술 작가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하고 싶었어요. 얘한테 이렇게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멋지게 그려졌어요. 그려져서 제가 이제 프롬프트에다가 넣었죠. 작가, 화가들이 카메라맨들이 찍고 있는 그런 장면에 레드카펫에 여배우가 멋진 포즈를 하고 마음껏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생각보다 더 훨씬 멋지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쓰고 있는 책도 레드카펫입니다. 레드카펫 제목이 그래서 레드카펫. 제가 환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거가 좀 낯선 용어거든요. 그리고 환대라는 게 왠지 좀 딱딱한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전을 우연히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왔습니다. Roll out the red carpet. 이게 레드카펫을 펴다 직역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레드카펫을 펼치다.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또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놨냐면 극진히 환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번역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레드카펫은 인간이 다니는 장소가 아닙니다. 레드카펫은 신만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레드카펫 위로 올라가면 신에게 조져봐서 죽습니다. 신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우리가 레드카펫 위로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발견하고 저는 전후를 했습니다. 나는 이 레드카펫이라는 이 키워드로 내 남은 인생은 불태워도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제가 다 고민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그런 생각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에 제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roll out the red carpet, 레드 카펫을 닫다,
최고의 환대를 하다 또는 최고의 환대를 받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환대 강의를 할 때 항상 먼저 여러분에게 화두로 던지는 질문이, 자, 여러분 집에 같이 사시는 부분들이나 아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그들을 여러분이 깔아놓은 레드카펫 위에 올려놓고 마음껏 찬사 보내고 박수 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던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내 존재를 모두 드러냈던 그런 순간이 내 가정에 있었던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생각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을 만난 그 배우자들이 삶의 어느 한 시점 정도는 그래도 나를 만나서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행복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나를 만나서 다 꽃피우고, 그리고 나를 만날 때마다 너무 행복해서 활짝 웃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떤 평가와 그 어떤 비판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순간을 경험해 봤는가 또는 경험하게 하셨는가.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런 환대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만 손 내려보세요. 내리라고요? 그러니까 내려. 그렇죠. 내렸어. 환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네. 깜짝 놀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제가 들으라고 하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군가,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누군가를 마음껏 있는 그대로 환대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만 이번에는 손 들어보세요. 환대해 본 적이 있다. 네, 환대해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났는데 그 환대한 사람은 여러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환대로 자기 존재가 받아들여지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여러분 레드카펫 위에 올라간 여배우들이 움츠리는 거 보셨습니까? 막 노출은 막 어떨 때는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노출을 하면서도 자신의 노출된 그 모습을 마음껏 자랑하거든요. 그럼 막 카메라에 그걸 찍으면 더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대 속의 세상에 태어납니다. 사실은요. 맞아. 세상에 던져지는 존재인데 엄마 뱃속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태중에 연결되어 있다가 세상에 다 던져져 나왔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기압의 차이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엄마라고 하는 대양 경험이라고 그러는데요. 아기들이 뱃속에서 경험을 대양 경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와 엄마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커다란 대양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바깥에 태어났을 때 아이는 확 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 울으면 또 위험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걸 인문학적으로 생각하면 세상 속에 던져졌죠. 엄마와 연결되어 있다가 세상 속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진 이 상태,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 상태가 인간의 근원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고독한 상태죠.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던져지는 존재만이 아니라 여기서 받아들여지죠. 전적으로. 그 아이가 뭐를 했든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이 아이는 부모의 강부에, 부모의 팔에, 가정에 던져질 때 받습니다. 이게 환대입니다. 인간은 환대받으면서 태어나죠. 환대받으면서 태어납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태어났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마치 권리를 누려야 되는 존재처럼 그렇게 권리를 누립니다. 이건 인간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이라고 저는 그래서 환대를 정의합니다.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그 위험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아기 태어났을 때 100% 무기력한 상태에 태어납니다. 처음에 태어난 아기는 어때요? 고개도 못 져요. 고개도 못 가눕니다. 완벽하게 무기력한 상태에서 운동신경을 엄마가 아이를 안으면서 아이에게 자극을 주면서 인간의 뇌 속에 운동신경도 발달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요, 태어나면서 그런 운동신경을 뇌 속에 가지고 태어나요. 패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움직일 수 있죠.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전혀 무기력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전적인 환대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환대를 인간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구에 쌓인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 여러분 어머니의 심성이 되셔서 또는 손주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벅찬 감정,
아이를 내가 환대하고 있습니다. 그 강보에 쌓인 아이를 내가 안고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강보에 쌓인 아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이 아이에게 마음껏 뭔가 축복하고 싶은 벅차오르는 느낌 있죠. 아무것도 얘한테 얘가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냥 내가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이 아이에게 축복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세요. 대표로. 누가 한번 이 아이를 진짜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손주라고 생각하시고 또 아들이라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한번 해보실까요? 어떤 축복을 하실까요? 어쩌면 이렇게 예쁘니. 네. 너는 선물이다, 선물이야. 너는 선물이다. 선물은 평가가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진 거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요? 동물들은요, 태어나는 순간 유전자가 이미 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인간은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가 뭐예요? 가능해요. 인간다움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환대받고 태어나는 그 아이는요, 뭐든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뭐든지 될 수가 있어요. 자, 잠깐 신경세포, 시냅스, 인간의 신경세포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이게 하나의 신경세포인데요. 여기에 축색돌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축색돌기가 신경세포 하나에 축색돌기가 1000개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신경세포가 보통 1000억 개의 신경세포니까 거기에다가 또 곱하기 1000. 이제 변수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교육과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많은 것들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패턴이 형성된다라고 해요.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뇌의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고 그 마디마디가 우리가 시냅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 나와서 아이다운 그 아이의 개성이 환경 속에 담겨졌을 때, 요즘에 그래서 이기육 유전자 논쟁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이 유전자가 다 발견이 됐어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것보다도 더 큰 영향을 환경에 의해서 받기 때문이에요. 즉 인간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무조건적인 환대 가운데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환대 가운데서 뭔가 만들어지고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결정되지 않았어요. 결정되지 않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요즘에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뇌의 가소성이다. 뇌의 가소성. 뇌의 가소성은 뭐하고도 연결되냐면 우리 평생교육하고 연결되죠.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연결 패턴.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유전자들이 여러분이 환경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의 뇌에서는 막 신경전달 물질이 서로 전달되면서 뇌들이 세포들이 연결되면서 일정한 패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패턴이 형성될 때 여러분의 뇌 속에서 패턴이 형성된 그 패턴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뭐라고 말하나요? 아시는 분은 제가 책이 나오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자, 과학적으로는 어떤 자극이 들어오고 환경 가운데 환경에 살 수 있도록 뇌가 명령 체계가 만들어져요. 명령 체계가 만들어져서 막 연결이 됩니다. 사람마다 연결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뇌 속에 형성된 사람들의 연결, 뇌과학적인 패턴, 뇌과학으로 말하는 패턴인데 이거를 우리가 일상의 용어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사고방식. 사고방식. 예. 그게 바로 사고방식이 우리가 일상의 용어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고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사고방식이 어렸을 때 백지로 태어났다가 형성되죠. 그래서 원초적인 아이 때 환대받은 경험이 일생을 갈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중요성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패턴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또는 외부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연결 패턴은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언제까지 달라지냐면 죽을 때까지 뇌는 새로운 연결을 하기 위해서 계속 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예수 코치님 할 때 우리 송년회 할 때 기수하고 서서 바꿔서 하는 거예요. 하나, 아니 저는 이게 안 돼서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내가 너무 내 영역에만 몰두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며칠 연습했어요.
며칠 연습했더니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안 돼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내가 왜 이게 안 되지 빨리빨리? 나 굳었나 보다. 그래서 제가 며칠 연습을 했어요. 저는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뇌과학에서 말하는 뇌 가소성이에요. 뇌 가소성은 끊임없이 변해요. 여러분 평생 학습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두 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환경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는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학교 다닐 때 보통 청소년 시기가 되면 뇌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인간의 뇌가 굳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걸로 우리가 통솔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뇌과학이 이 뇌의 가소성을 발견하는 위대하다고 보는데 저는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뭔가 규정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백지 상태로 던져졌어요. 던져졌는데 그 던져진 조건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이 아이를 잘 받아주고 그 조건 가운데 양육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걸로 규정할 수 없는 존재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다. 이것이 뇌의 가소성이고 저는 이거를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대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무런 능력 없이 무기력하게 태어나서 전적으로 타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야 돼. 그래서 인간의 자존감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야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고유의 대사고의 절을 쳤었는데 이런 환대, 무조건적인 환영하고 받아주고 즐거워하는 이런 조건 속에서 인간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초적으로 인간은 분리된 상태에서 응애하고 울면서 태어나지만 거기에서 바로 연결됩니다. 환대 체험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지금 아이하고 엄마가 눈을 마주쳐요. 인간의 눈하고 침팬지 눈하고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십니까? 인간의 눈하고 침팬지 눈하고 인간의 눈은요 흰자가 있습니다. 흰자가 있는 유일한 종이에요. 우리가 침팬지는 흰자가 없습니다. 맞아. 눈동자하고 색깔이 비슷합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나요? 우리 인간이 흰자가 있기 때문에 눈동자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상호 교감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회적 교감 활동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환대 체험을 통해서 아이가 엄마의 눈을 보면서 교감을 하면서 엄마하고 일치감을 느끼면서 이 아이가 자기에 대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원초적인 환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 환대 경험을 어떻게 잘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깍꿍놀이를 하셨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깍꿍놀이를 이미 하셨거든요. 어떻게 깍꿍놀이 하셨나요? 오래간만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상 쓰고 하셨어요? 인상 쓰고 하신 거 아니죠? 다 보면서 반가워가지고 반가워요. 그게 깍꿍놀이에요. 오래간만에 떨어져 있다가 만나서 서로 얼굴을 확인하죠. 그런데 아이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깍꿍놀이 하고 있어요. 깍꿍놀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하고 이게 인간 발달 이론에 보면 제일 원초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아이가 엄마가 신문지 같은 걸로 얼굴을 가리고 또 손을 가리고 까꿍하면 어때요? 아이가 보면서 같이 막 까르르거리고 애가 웃어요. 까르르거리고 웃으면서 뭐를 느끼는 거냐면 우리 엄마가 또는 우리 아빠가 지금 내 눈앞에 없어도 안 계셔도 어딘가에 항상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이분은 따끔 하고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신뢰감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뢰감이 생기면서 여기에서 그래서 이 환대 체험을 잘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환대 체험을 하면서 지금 내 눈앞에 누군가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주는 분이 내 옆에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나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요.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 이게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우리가 인간 존엄성 헌장 또는 인권 헌장 이런 거를 수많이 얘기를 해도요.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환대받는 이 체험을 통해서 이 원초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존귀한 존재로구나. 내가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구나.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이 느낌을 가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건은 무기력한 상태에 태어나서 무조건적인 환대를 받으면서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인간에 진입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존재들하고 우리가 환대받는 존재가 다른 근원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 체험을 할 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유아교육이나 심리학에서 애착관계라고 하잖아요. 그 애착관계요. 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를 충분히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나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타인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나와 타인에 대한 믿음이 잘 생긴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다른 바디랭귀지도 보여요. 보세요. 그래서 제가 환대의 결과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느껴보세요. 환대를 받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저는 이 모임이 환대의 모임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환대의 모임은 우리가 제가 이 환대를 또 붙잡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런 환대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지금 4차 산업혁명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깊은 고독을 느끼거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진행되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랬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환대 경험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돈도 몰립니다. 여기에 돈도 몰려요. 원초적인 지금 사람들이 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롭고 고독 그죠? 영국에서는 고독부 장관이 만들어졌다라고 일본에서도 고독부 장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고독한 현대인들이 부모에게 경험했던 원초적인 환대의 경험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저는 원하기는 비타경영교육협회가 이런 원초적인 환대의 경험을 주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를 얻어갑니까? 나에 대한 신뢰를 얻어가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힘을 줬고 여러분에게 뭔가 에너지를 준 그 대목에 가고 그 장소에 가면 누군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그 힘으로 살아가요. 그 힘이 우리의 삶의 원초적인 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대 경험을 하게 되면 먼저 내가 뭔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속에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갖습니다. 나에 대한 신뢰감,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인정,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그 인정감이 들어서 그게 자존감 또는 저는 조금 더 아주 무게를 두어서 존엄성이다. 내가 존엄한 존재. 저도 살아갈 때 보면 내 부모로부터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이 나를 지켜주거든요. 어떨 때 정말 살기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가끔 부모님을 떠올려 봐요. 그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조건 없이 나를 부족한 나를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아주 원초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건이 환대 체험 이것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존엄성을 느끼게 되면 자, 그다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인성에는 두 가지 날개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내가 무엇인가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을 환대를 통해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자동적으로 뭐가 느껴지냐면 나의 존엄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자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실질적인 거예요. 그냥 명목상에 인간은 존엄하다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요 느낌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이의 행동이 보여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내가 존엄하다고 느끼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엄마가 떠먹여주면 싫다고 해요. 자율의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엄마를 신뢰하고 충분히 자기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에 대한 느낌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요. 부모가 옆에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위급에 처해 있으면 위급한 상황에서는 부모가 나를 태워줄 것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항상 뭔가 탐험을 합니다. 모험을 합니다.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해요. 그런데 뭔가 마음이 불안한 아이들은 엄마랑 절대 안 떨어지죠. 그런데요, 제가 보면 어떤 상황에서 보면 엄마랑 절대 안 떨어져서 막 차가버리 같이 붙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한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뭔가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구멍이 나 있어서 이 아이가 부모하고 떨어져 있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이것도 원초적인 불안이에요. 인간은 왜 불안한 겁니까? 나를 돌봐주는 근본적인 공동체, 제가 이것을 환대 공동체, 기초 공동체라고 하는데 환대 공동체, 기초 공동체가 거기에서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인성은 두 날개를 펴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날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다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한쪽 날개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빙글빙글 먹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겠죠.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겠죠. 자기의 가능성을 펼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다 연결되고 소속되어 있고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머리에 나는 존중한 나는 정말 존엄한 존재고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라고 하는 그 느낌.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감, 자신의 인생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자율적인 의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인성의 두 날개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같이 가기도 하고요.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내가 연결되는 욕구에 내가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연결되는 욕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이 느낌이 없이 나는 누군가로부터 늘 버림받은 것 같고 조금 나는 누군가로부터 좀 소외감을 느껴서 나는 왠지 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성장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뭐를 해도 인정받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같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같이 있어도 보고 싶은. 아니에요.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건 이제 저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자존감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죠. 요 미묘한 차이가 우리 인성의 바닥이 있습니다. 두 날개예요. 우리 인간의 이 인성을 두 날개로 정리하면 결국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요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 만한 그런 가능성들을 찾아서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인성 가운데 형성돼요. 그러니까 그 바탕에 들어가면 무엇으로부터 저게 형성됩니까? 누군가로부터 환대받은 경험.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타자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타자가 나를 환대해줬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그런 모임이 돼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 환대해 주었을 때 그냥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요. 내 잃어버렸던 날개를 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금 이제 책 쓰는 용어로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환대의 기본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환대를 잘 받은 사람, 이 기본값이 높은 사람은요, 나중에 기질도 달라요.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안감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서적인 면역력이라고도 표현해요.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환대 체험을 충분히 한 사람은 건강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어려움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을 받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서적인 면역력, 즉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그 느낌을 가진 사람은요, 외부적인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탁월합니다.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도 해요. 뭐 회복 탄력성이니 또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이거를 한마디로 정서적으로 정리하면 정서적인 면역력이 작동해요. 또 이거를 저는 내면의 나침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내면의 나침판이 뭡니까? 기준이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나침판이 삶의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환대받은 그 체험은요, 요게 내 마음 가운데 정리가 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거를 봅니까? 늘 방황합니다. 늘 방황하고 이걸 해도 만족이 없고 저걸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 가운데 방황하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환대의 기본값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이제 정서적인 면역력이다, 내면의 나침판이다 이런 것과 동일한 언어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관계 자체를 즐깁니다. 이런 데 와서도 즐겨요. 같이 이렇게 있을 때, 같이 사람들 모였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놀이라고요? 깍꿍놀이. 깍꿍놀이를 하면서 우리가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차오르는 그 기쁨들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 자체를 즐길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칭찬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에 취약한 사람이 있어요. 칭찬에 막 목을 맺죠. 누군가 나에게 인정해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돼요. 그런데 뭐 설령 누군가 칭찬 안 해줘도 나는 나니까 내 행복도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그 관계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함께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 이건 뭐예요? 환대 체험이 환대의 기본값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 충분히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아까 자율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환대로 소개시켜 주다 드리다 보니까 빨리 내용들을 깊이 설명을 못 드립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모한테 받은 그 환대 경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틈틈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환대 공동체를 만납니다. 요즘 같은 경쟁적인 제가 이제 12주 과정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 만들었어요. 거기서 우리 현대인들이 어떤 정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거를 치유의 대안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만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대 관점에서 비타교육협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이사님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환대라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 비타교육협회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까요? 대답을 못하시면 저 집에 갈랍니다. 공동체? 네. 어떤 공동체요? 환대하는 공동체. 네. 환대라는 거는 뭐예요? 가장 원초적인 체험이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평가나 어떤 비판이나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거죠.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여기 들어오면 편안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수용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 오면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부모에게서도 받지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굉장한 환대 체험을 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냐면 내 인생의 은인,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분들을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다른 분들은 나의 가치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그분은 유독 나를 관심 가요. 그리고 나를 어떤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그냥 가능성만을 보시고 인정해주고 환대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뭔가 밑바탕을 형성해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소중한 분들로 남아있고요. 제가 이렇게 쓰게 해보면요, 꽤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올 때 이런 환대의 힘으로 왔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뭐가 하나 빠졌는데요. 자, 이렇게 봅시다. 제가 답을 미리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답이 나와서 재미가 좀 떨어졌는데 환대의 관점에서 부부는 뭐예요? 이제 부부의 개념도 달라져야 돼요. 자, 부부는 뭐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 말씀드렸죠. 환대의 관점에서 부부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는 서로 막 어떨 때는 뭐 싸울 수도 있죠.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부가 여러 가지 성격의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관계가. 그런데 환대 관점에서 부부를 보면 부부는 서로에게 환대 체험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죠. 부부가 있는데 아내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남편의 환대가 달라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환대하고 서로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벌써 가정에서 나오는 남자들의 얼굴만 봐도 다르고요. 아들의 기지만 봐도 다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환대의 관점에서 좋은 부모는 뭘까요? 좋은 부모는 끊임없이 저는 아이가 바깥에 나갔다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들어오면 바깥에서 온갖 비판과 평가와 경쟁에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까지 이게 부모님이 여기에서 이제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세상의 평가를 그대로 가지고 내 자식에게 투영시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일이 막혀. 일이 싹 닫혀요. 왜요? 부모님하고 얘기해봐야 벌써 바깥에 들었던 얘기 재탕 삼탕 듣거든요. 그래서 환대 관점에서 좋은 부모는 뭐냐면 아이가 커나갈 때 같이 크는 부모입니다. 같이 커나가면서 같이 느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자기 삶을 살아가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자기를 온전하게 받아주는 그 부모입니다. 저는 저희 집 자랑을 하면요. 자,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31인데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일단 만나면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 수다 떱니다, 남자. 그래서 자기의 상사부터 시작해서 막 씻기 시작을 해요. 막 온갖 얘기를 다 털어놓으면 저희는 마치 극장에서 영화 상영을 하는 것처럼
영화의 주인공이 나와서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아내와 저희 이제 장모님이 계신데 장모님이 이 하나를 놓고요 리사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막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털어냅니다. 그거를 털어냈고요. 다음 날 아침에 저녁에 인상 쓰고 들어왔다가 다 털어버리고 다시 나가요. 이게 부모 역할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원초적인 환대 체험을 해줘요. 이 환대 체험이 뭔가라고 여러분이 감이 안 오시면 1년에 한 번씩 환대하는 날 있죠. 언젠가요? 어린이날, 부부인 1년에 한 번씩 환대하는 날. 뭐야? 자식이 생일이죠. 생일날. 생일날 어떤 부모 계신 줄 아세요? 생일날 이제 그래 태어나줘서 고맙다. 왜 태어났냐면 안 되죠.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리고 왜 너는 태어났나? 우리 집에서 보석이야라고 그렇게 하고서 생일날이니까 뭐 갖고 싶니? 아니 이게 그때는 생일날은 이제 모든 평가가 다 없어요. 아무리 공부 못했던 애들도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잘 가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잘 가다가 마지막에 그냥 슥슥해. 그런데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는 해야 되지 않겠니? 이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꼭 조치는 게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평가의 틀에 또 들어가게 만든다. 내가 또 선물을 너에게 줬으니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라고 그 생일 하루마저도 아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쟁적이고 압박적인 사회에서 사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환대라는 것은 끊임없이 경험돼야 된다. 끊임없이 환대를 경험할 때 인생이 어때요? 자율성이 살아가고 주도적인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은 환대의 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환대의 기지가 되는 사람, 환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전 리더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환대 리더십.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집은 제가 이게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집에서는요 부모에게 환대 역할을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쳐들어가죠. 부모를 다 받아주는 집이 있어요. 자, 그런 집을 보면요 저는요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짠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집에서 아내가 남편의 레드카펫을 깔아주면 아내가 리더예요. 레드카펫 위에 있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면 아내가 막 여러분 둘이 있을 때 여러분 막 엉덩이 흔들고 춤추시죠? 남편이 좋으면 막 여러분 바디랭귀지가 막 신나잖아요. 근데 남편이 환대 자세가 없으면 어때요? 남편한테만 가면 굳어지죠. 혹시 여러분들 아이들이 집에 딱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딱 들어가 버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들어가도 내가 환대받지 못한다. 원초적인 환대의 경험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환대라는 건 말 자체가 낯설고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원리에 바탕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대를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은 삭막해질 것이고요. 환대를 잃어버리고 경쟁과 치열한 싸움 속에서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환대의 오아시스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해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자기 경영이니까 경영의 원리로 와서 자 우리가 한탄스럽죠. 어떨 때는 내 마음에 한이 쌓여요. 나는 한 번도 나를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 이 말을 하는 어른들 너무 많아요. 나는 한 번도 부모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했고 부모 사랑 못 받으니까 남편도 사랑 못 받고 남편 사랑 못 받으니까 자식도 사랑 못 받고 이렇게 가죠. 맞아. 그렇죠. 그래서 제일 듣기 싫었던 이야기 우리 어머니한테 듣기 싫었던 이야기. 남편 사랑받지 못한 사랑이다. 남편 복도. 그렇죠. 남편 복도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아니 나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아버지 그 틀에 갇혀 나에게 덤탱이 나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거 쌓이니까 저희 어머니 오시면은 제가 불안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머니하고 애증의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가 멀리 있으면 아유 가까이 와서 좀 잘 모셔야지라고 하는데 막상 가까이 오면요. 그 애증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성인이 됐어요. 누가 환대할 거냐는 거죠. 누가 나를 환대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기댈 수 없죠.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져야죠. 내가 나를 환대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자기 경영.
자기 경영이라는 것을 환대 관점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환대하는 거예요. 충분히 나를 보듬어 주고 그래 이왕 세상에 태어난 인생 남의 환대에 기대지 말자. 싸. 어른 내 인생을 그러면 내가 스스로 환대를 해야 되겠죠. 내가 스스로 환대하고 내가 스스로 이거를 다행히 인간에게는 자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의식이 뭡니까? 내가 나의 의식을 들여다보는 거죠. 인지 이론에 따르면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은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자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들여다보고 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내가 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서를 왜 합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서 누가 타인의 나를 환대하지 않아도 어떨 때는 소설 속에서 등장인물을 보면서 내가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이 인물과 내가 동일시 되면서 아 그래 내 인생도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보듬어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보듬어하면서 그래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할게. 실제로 어떤 분이 한 분이 제가 광명시에 갔는데 광명시에서 도서관을 들어갔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정말 외로웠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노만 선생님이 유튜브 강의를 들었는데 그 유튜브 강의에 그런 게 나왔대요. 아무도 친구가 없어도 인간은 스스로에게 친구 될 수 있다. 그러면 자의식이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태도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삶의 태도를. 그렇죠. 이거를 뭐 셀프 경영이다, 뭐 자기 경영이다, 또는 뭐 자조다, 우리가 셀프 헬프다, 다 같은 원리죠. 같은 원리.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환대하는 겁니다. 내 가치를 내가 인정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잔 발라드입니다. 화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뭐 피카소라든지 당대의 유명한 화가들이 와서 애도했던 당대 최고의 화가 중에 한 분이셨어요.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삶을 사셨냐면 1865년에 그러니까 한 150년 정도 됐죠. 가나안 세탁부에 사생아로 출간.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6살 때부터 어머니 밑에서 세탁 일을 하게 됩니다. 11살까지 초등학교를 다녔던 게 학력이 전부예요. 11살까지 다녔던 게 그 다음에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모자 제조 가게, 장례식에 화합 만드는 공장, 야채 시장, 식당 서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5살 때 서커스단에 들어가 서커스 고개를 해요. 서커스 고개를 하다가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몸이 다쳐요. 그 다음부터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뭐냐면 화가의 모델이 됩니다. 화가의 모델이 돼요. 화가의 모델이 됐는데 굉장히 얼굴이 개성있게 생겼잖아요. 개성있게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들이 그리고 싶은 여성상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런 그림 많이 보였을 거예요. 르누아르의 그림 속에 모델이 되기도 하고요.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여기는 드가의 또는 로트레크의 당대의 유명한 화가들의 모델이 됩니다. 그 모델이 되면서 이제 이 여인이 모델이 되면서 정말 인생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바닥이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삶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까. 그리고 또 화가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혼 생활도 불행했고 이 여인이 또 자기도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또 누가 아버지인지 몰라요. 막 불행이라는 모든 불행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모델을 하다가 이 여인이 스스로 자기에 대한 관점을 바꿔요. 내가 사람들이 그 당대의 화가들이 왜 나를 찾을까? 왜 나를 모델로 찾을까라고 그것을 느끼면서 자신이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나는 뭔가 존중받는 존재구나. 여기서 환대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를 바꾸냐면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꿈 하나가 생깁니다. 나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림 그리는 화가로 나섭니다. 이게 로트레크라고 하는 여러분 보면 150cm 되는 조그만 화가가 있어요. 그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 밑에 가서 이제 또 화가를 배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편도 결혼을 한 번 했었는데 남편도 나중에는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보다 2살 어린 남자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을 보세요. 자, 그 당대에 여성이 자기 몸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성이 자기 몸을 누드화로 그리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누드화 그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당대에도 거의 없어요.
근데 얼굴을 보세요. 자기 젊었을 때 화가 되기 얼마 안 돼서 이거는 이제 돌아가실 때 70년 돌아가실 때 이제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저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그림에서 그 세탁부의 딸이 보이나요? 이 여유로운 그 느낌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자유로운 맛. 남의 시선이 느껴지나요? 당당하게. 남의 시선이 전혀 안 느껴지죠. 네. 다 자기를 바라봤던 다른 화가들이 아 이런 포즈를 취해 이런 포즈를 취해라고 하지만 여기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푸른 밤이에요. 그 푸른 밤 속에서 이제는 자신의 몸매를 많이 어떤 화가들이 어떤 뭐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을 다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게 바로 무슨 경영이에요? 자기 경영.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비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이 힘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 힘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공통적으로 그 바탕에 깔리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바라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환대 체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환대 경영이다. 자기 경영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사회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역사적으로도 분석하고 미술과 여러 가지 통틀어 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책에 또 현대 문화적인 측면으로도 또 분석을 해서 이 환대 체험이 어떻게 가치를 갖는가 이런 것도 이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표현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제가 일사천리로 달렸어요. 아, 고생하셨어요. 일사천리로 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수전 발라동 정말 사회 밑바닥 안에서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여러분 서커스 고개를 하다가 떨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화가들을 찾아다니면서 화가들에게서 자신의 벗은 몸을 보이거나 자신의 어떤 포즈를 취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은 자기에 대한 관점을 바꿨습니다. 자기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이 그림을 그릴 때 여성을 그 당대까지도 여성 자신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일부러 아름답게도 표현하지 않고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냥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저렇게 편안하게 그릴 수 있는 저 화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로 환대했기 때문에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환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내가 나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면 여길수록 내 미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꿈꾸는 자기 경영이에요. 여러분이 비타경영 교육협회를 통해서 또 얻고자 하는 것이고 또 저는 바라기는 이런 경험들이 이런 가장 인간의 조건 경험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경험 바로 환대 체험 이것을 요 비타경영 교육협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또 오늘 만나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도 힘을 얻어서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긴 시간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